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두 분도 뭐 산타 선물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무도 선물을 안 해주네요. 선물을 줘야 되는 입장이죠. 서운하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하지만 두 분에게 시사본부가 선물이죠. 뭐 출연료를 얼마나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자, 내일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합니다. 자, 김영남 전 의원께는 지난번에 출연하실 때 여쭤보긴 했는데,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합니다. 네. 실제로 어떤 기대, 어떤 우려, 동전의 양면같이 존재한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한동훈 비대위는 담대한 도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박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잖아요. 그 가능성이 둘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의 총선의 그 의석수는 사실은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율 이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이기려면 여당 내의 당대표 내지는 비대위원장이 결국엔 뭐 당대표를 대신하는 역할이니까요. 그게 사실상의 권력 교체로 인식될 수 있으면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2년 4월 총선에 당시 이명박 정부 말기에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152석을 차지해서 일당이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권력 교체로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당이 낮은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이길 수 있었던 대선까지요. 네. 뭐 큰 원인이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기조가 그냥 유지되는 거 아니냐. 뭐 용산과 국민의힘이 수직적 관계로 계속 총선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인데 네. 이게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선거를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이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인식될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 여론의 대세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8일 날 통과될 아마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예상됩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단순 거부권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한다든지 무슨 수정 제안이 이루어져서 하면 국민들이 예상하기에 그냥 기존대로 민주당이 본회의에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제2 요구에 따라서 표결을 다시 하면 폐기되는 이런 수순이 아닌 다른 반전이 일어난다면 바뀔 수 있겠죠, 분위기가. 네. 자, 하여튼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내일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김영남 전 의원께서는 그래도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판이 바뀔 수도 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우리는 이긴다. 땡큐. 한나땡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민주당의 해석이 옳은 또 바른 해석일까요? 뭐 한 2년 전에 윤나땡이라는 말이 있었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구도상으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찰총장 출신의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뭐 그런 수사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굉장히 간명하게 짤 수 있는 그런 상대였기 때문에 윤나땡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거 결과는 졌어요. 그래서인지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한나땡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한동훈 그 전 장관의 등판을 저평가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경계하는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또 많이 다르다.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일단 술도 안 드시고 그리고 조금 젊고 네.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와 화법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덜 거칠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한동훈 변수가 일으킬 수 있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효과 같은 거를 충분히 경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다행이죠. 이게 정성호 의원도 1차원 뭐 박용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 의원들이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거라는 거는 어쨌든 중간층을 놓고 벌이는 싸움인데 이제 중간층에서는 그런 어떤 그 오만함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는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걸 좀 경계하는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도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좀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어떤 변화든 어떤 쇄신이든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물들이 간단치는 않아요.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처리할 거며 또 뭐 이른바 수직적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일 거며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며 비대위 인선 이런 거를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일 건지 하나같이 다 무거운 과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인 변화를 시도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뭐 정체된 느낌이 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새 총리 한 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두 분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또 문제의식을 공감하면서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입니다.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지난 총선에서. 그 얘기는 공천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그만큼 좁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민주당의 경선 룰은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없습니다. 감점을 주는 거죠. 하위 10%를 평가해가지고 컷오프가 없어요. 그러면 감점을 줘도 현역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도 그 인물들이 선거의 전면에 등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내부의 공고한 기득권 구조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기득권 구조를 이렇게 치기에는 당내 권력 기반이 약해요. 대표적인 민주당 내의 기득권 구조가 586이지 않습니까? 근데 586과 일종의 그 공생 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쇄신, 변화, 혁신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법 리스크 있죠. 요즘에 이재명 대표 마이크 갖다 대면은 엄중 이재명이 됐잖아요. 엄중 이낙연이 아니고 이제 엄중 이재명이 돼버렸어요. 엄중 제명이군요. 네, 이런 게 변화가 없는 고인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서 이게 대비되게 되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나땡 이렇게 그냥 저평가할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네. 자, 김영남 전 의원도 또 당내에서도 제일 또 궁금해하는 사안은 그 부분에 한 비대위원장이 어떤 모습으로 당을 꾸려나갈 것인가. 대통령과 차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당 안팎으로. 네. 가능할까요? 그걸 해내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고요. 왜냐 그 흔히들 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당 대표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그 취임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거든요. 역대 보세요. 그러니까 한때 대통령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저희 당을 예를 들면 김무성 당시 대표가 1등이었고 몇 년 전만 해도 황교안 당시 당대표가 월등한 1등이었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죠. 그게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그 기사를 계속 타고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호랑이 등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호랑이한테 잡아 먹힙니다. 야, 한동훈 전 장관도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거예요. 여기서 안 떨어지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달려갈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내년 4월 총선 결과가 안 좋다, 참패했다. 그럼 호랑이 등에서 바로 떨어지는 거고 황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는 거예요. 근데 총선을 이기는 조건이 뭐냐? 그건 뭐 다 알고 계세요. 많은 국민들께서는. 실천을 못할 뿐이죠. 대통령과 차별을 한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목소리를 다르게 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까요? 어떨까요? 가장 빨리 다가오는 현안이죠.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이제 당장 내일 모레잖아요. 그야말로 28일 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될 거고 아마도 민주당이 통과를 시킬 거니까 취임하자마자 맞닥뜨리는 첫 고비가 되겠죠.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쭉 달리느냐 아니면 그냥 초반에 등에서 마치 그 로데오 경기 할 때 왜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등에서 말 등에서 그 초반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뭐 네. 그거로. 참고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소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나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가 김건희 특검의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는 것을 조건부로 야당의 역제안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이거는 총선용 말하자면 정쟁 법안이다.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그었어요. 윤 대통령의 생각은 적어도 이 법안과 타협할 의사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게 굳건하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이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다른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도 이 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현직 법무부 장관 시절에 선을 그으면서 대통령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 즉 국민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인식을 보였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어긋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이건 정말 보수층 내부에서도 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논란을 자초하냐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이걸 바로잡는 것도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최상병 해병대 이 박정훈 대령 수사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 현직 비대위원장으로서 일정하게는 의견을 내거나 개입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뭐 그걸 만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 다독이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되면서 뭔가 이게 차별성을 만드는 포인트들이 될 텐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그런 식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까.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나 또 이 공적 관계 이런 걸 다 봤을 때 좀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고 봅니다. 네, 바로 그 과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몸집이 커졌느냐, 또 총선 구도의 판가리가 이루어지냐, 이런 또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20일, 21일 자체조사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무선 자동답 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감으로서 적합도를 물어봤고 또 호감도까지 물어봤는데, 자기 대통령감으로 둘 중 누가 더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에 한동훈 45%, 이재명 41%, 한동훈, 이재명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가는가라는 질문에 한동훈 47, 이재명 42. 김 의원님, 네. 이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에서 한동훈, 이재명 대결 구도로 바뀌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전형적인 신상 효과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상품. 예, 네. 정치권은 늘 신상품이 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신상품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구상품이 되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안 떨어뜨리는 방법은 물론 있죠. 그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 안 떨어지죠. 근데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 이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높게 나온 건 전형적인 신상품 효과고, 요게 몇 달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서 최종 성적표는 4월 10일 총선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의미 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거기 이재명 대 누구를 꽂아도 이게 기존의 정치권에 있던 구상품이 아니고 이제 막 정치권에 입성하는 신상품이라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신상품 효과를 본인이 어떻게 하면 오래 높게 끌고 가느냐, 그건 본인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결정 짓는 거죠. 어떻게 보시면 신상 효과를 말씀 주셨는데, 뭐 그런 점이 있죠. 일각에서는 네.
차기 정치 권력 때 이 86 운동권 세력 간의 대결 구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전형적인 86 운동권 세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재명 대표 정치적 성장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적절한 이 비교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총선의 구도가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로 의도하는 대로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나 심판의 성격이 아닌 미래 권력의 대결로 갈 것인가. 저는 그거는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총선이라는 거는 역대 한 번도 그렇게 치러진 적이 없고 네. 일종의 이제 회고적 그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데다가 지금 양 진영의 한 25%씩의 유권자들은 서로 복수하겠다고 강하게 벼르고 있어요. 이게 대선 2차전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라는 그야말로 신상품이 등장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상대는 나야. 이게 과연 그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먹힐 것인가. 특히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겠지만 선거는 이제 중간층의 싸움인데 중간층을 견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 전 달려 있다고 봐요. 근데 등장만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지나친 낙관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리더십의 취약점이 분명히 있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 피의자 구도가 형성이 되면 그게 아무튼 국민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검사 피의자 구도가 부각이 될지 검사 구도가 부각이 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사 구도가 그 취약점이 부각될 가능성도 매우 커요. 그렇게 되면은 애초에 의도했던 효과하고는 정반대의 효과가 국민의힘에는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김영남 전 의원은. 검사 피의자 구도가 만들어질까요? 윤 대통령도 검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사 취약 상태가 부각될까요? 통상 얘기하기에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 선거라고 하고 총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박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에 대한 심판 내지는 뭐 그런 평가의 선거라고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일반론에 비추어서는 검사 구도가 더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비춰지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판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의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유쾌한 뒤통수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의 가장 적합한 비대위원장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도 검사 출신인데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 이런 구도 때문에 뻔한 결말을 예상했다가 이 드라마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일각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6.29 선언 모델을 많이 빗대서 비교를 하대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희망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6.29 선언의 그 주인공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지만 실제 6.29 선언의 기획자는 전두환이었습니다. 그 전두환의 기획과 양해하에 노태우가 주역이 돼서 6.29 선언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게 동일하게 실현이 되려면 주인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어도 그것의 기획자 는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윤 대통령이 그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면모를 윤 대통령은 보여준 적이 없어요. 수시로 경로하잖아요. 자칫 대통령이 경로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차별화하려고 하다가. 게다가 한동훈 이 전 장관은 개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대통령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게 과연 그 상투를 잡는
근데 그런 방식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림자도 좀 밟아본 적이 없을 것 같거든요. 검찰에서 두 사람의 관계로 봤을 때. 때문에 참모로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과 이를테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여당의 당대표로서 전혀 결이 다른 그런 어떤 그 반전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런데다가 이분도 검사예요. 검사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사고방식, 논리, 철학 다 비슷하거든요. 때문에 과연 대통령과 크게 다른 생각을 할까? 김건희 특검 같은 현안에 대해서 저는 별로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도 검사 네. 출신인데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검찰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자, 지금 그래서 당면은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있고 하지만 또 하나가 바로 이준석 전 대표 관련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지금 27일로 예정돼 있는 탈당과 신당 창당인데 이준석 전 대표 어떻습니까? 당 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잡아야 돼요. 이런 분위기예요. 또 붙든다면 잡힐 이준석 전 대표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당 내에는 그 의견이 갈라져 있죠. 사실은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 이준석 전 대표를 붙잡는 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에 있어서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이슈, 뭐 흔히 바람이라고 하는 뭐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정부 지지론이냐 뭐 이런 큰 바람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선거 구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당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신당을 만든다는 건 분명히 여당의 악재인 것이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 신당이 정말로 현실화된다고 하면 민주당의 악재인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거 구도라도 불리하지 않게 가져가기 위해선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27일 날 예고된 탈당을 당장 막을 수 있겠느냐. 글쎄요. 그거는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그 정도 탈당을 막고 그냥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을 함께 치르는 거로 붙잡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 줘야 이준석 전 대표가 스테이를 할까요? 그건 쉬워 보이진 않아요. 박 의원께는 하실 말씀 있으실 텐데 이것과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작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25일이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신당 창당을 하려는 게 맞느냐 이거 의구심을 표시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신당 창당하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시간이 빡빡하니까 금태섭 신당에 합류를 권하기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정말 신당 창당을 27일 선언하기나 하는 건지 그리고 그 파괴력은 정말 국민의힘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지 여부도 함께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일단 한다고 봐야죠.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많이 왔고 여기서 뭐 뚜렷한 명분 없이 우물쭈물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면 그때는 진짜 당을 못 만들고 개인적으로도 정치적 데미지가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저는 27일 날 뭐 이 주저없이 탈당 선언을 하고 신당 창당 준비로 나아갈 거라고 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무슨 금태섭 신당의 결합 이거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계획이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 금태섭 의원이 만들어 놓은 신당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전무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금태섭 정당에 몸을 얻는 거지 자기가 만드는 신당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26일 날 취임하는데 27일 날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뭘 어떻게 합니까? 충분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신뢰가 만들어질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 탈당을 막기 어렵다. 그리고 신당 창당 추진을 막기 어렵다. 그러나 이후에 어떤 총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당을 떠나서 뭐 얘기를 듣고 소통하겠다라는 식의 의지를 있는 걸로 봤을 때 만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시간이 없고 27일 날 지금 탈당 이거를 멈춰 세우기는 어렵고 이준석 대표가 나갔을 때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 거냐. 일각에서는 뭐 천하용인도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뭐 여론조사를 보면 뭐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뭐 돌풍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전망도 있으니까요. 그 이제 신당의 볼륨을 봐야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그 지향점, 어떤 의제, 어떤 비전 이런 걸 내거냐에 따라서 가변성이 상당히 있고요. 일단 천하용인 중에 김용태 그 전 최고위원이 참여 안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요즘에 천하용인은 가고 천하용남인이 왔다 그래서 김용남 의원이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어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름에 두 글자 김용태 김용남이 같은데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수차했죠. 네.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수도권에서 가상으로 한 10% 정도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점유한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데미지예요. 그럼 수도권 접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다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떨어뜨릴 수는 있죠. 예. 그게 어떻게 데미지가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제도 관련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되고 병립형으로 간다.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인데 자 오늘 토론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아서 28일로 다가와 있는 이 특검급 관련해서 마침 또 김용남 전 의원이 또 법조인 검사 출신이니까 나와 계시는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수사 상황 공개 등 이런 건 좀 하지 말고 특검 실시 실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조건부 소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긴 한데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대통령이 그런 수정 제안에 대해서도 격노했다라는 전언이 있다. 들리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장관도 반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년 총선은 정말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냥 28일 날 본회의 통과되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끝에 폐기로 가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봐라. 이래서 야당이 200석을 해야 되는 거다. 200석을 달라는 명분이 생길 거예요. 대통령의 거부권 그게 본인의 가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이루어졌으니 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 폐기로 가서는 안 되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수정 제안을 해서 여야 합의로 특검의 수사 개시 시점을 총선 이후에 미루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해서 짧게 여야 덧붙여서 그러면은 네. 대통령과의 갈등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바로 시작하자마자 불가피할 텐데 그게 괜찮을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가 이제 100일 조금 더 남았어요. 총선 앞에는 장사 없는 겁니다.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그냥 안고 간다? 그런 뭐랄까요? 그런 머리 나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서 네. 박원순 의원 이렇게 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독소조항 빼자 총선 이후에 하자 민주당이 받아들일까요? 전혀 안 받죠. 전혀 안 받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하려면 하라. 거부권 행사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더 큰 어떤 심판론의 지렛대로 쓰겠다 이걸 거고요. 저는 뭐 그런 수정 제안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또 대통령실의 인식도 또 전원으로 들리는 대통령의 인식도 어쨌든 저건 악법이고 정쟁용 법안이고 총선용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프레임대로 그냥 치고 간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결국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엇으로 어떤 면모로 대통령실과의 어떤 차별성이나 당의 쇄신 또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네. 그런 변화 이런 거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워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박원석 전 의원은 고고싱할 것이다. 그리고 김영남 전 의원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총선 앞에 총선 이기는 장사는 없다. 이런 말씀을. 박 의원 말대로 가면 저는 초반에 그냥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네. 천하 용남인이 되겠군요. 참고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띠는 소띠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